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인연처럼 뜨겁게 다가왔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거리를 두는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혹시 나르시시스트들이 한다는 러브 바밍과 평가절하였나? 나는 지금 버림받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오늘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당신,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이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사실 인구의 약 25%가 관계에서 보이는 특정 패턴이 있는데 이것이 종종 나르시시즘으로 오해받곤 합니다. 바로 회피형 애착 유형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나르시시즘과 회피형 애착이 이토록 혼란스럽게 닮아 보이는지, 그리고 임상심리학자로서 제가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살펴보는 세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를 혹은 과거의 관계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소중한 관계를 지켜낼 수도 있겠죠. 먼저, 왜 이 두 유형이 비슷해 보일까요?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가 가장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친밀감이 쌓여갈 무렵 쾅 하고 그들은 사라집니다. 차가워지고 거리를 두고 때로는 까칠해지기까지 하죠. 당신이 다가가려 애쓸수록 그들은 더 멀리 밀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부터 당신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그토록 좋았던 처음의 순간들은 전부 나를 꿰기 위한 연극이었나? 지금 나를 깎아내리고 있는 건가? 곧 버려지게 될까? 마치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수법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큰 상실과 실망을 경험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너무 어린 나이에 어른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나 주변 어른들을 돌봐야 하는 이른바 어른아이로 자라났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6에서 70년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시절 자신의 꿈이나 감정은 뒤로한 채 가족을 위해 헌신해야 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자율성과 독립성,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지나친 친밀감은 곧 숨이 막히는 것,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위협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다른 사람과 수영을 해본 경험이라고는 상대가 서툰 수영 실력 때문에 자신에게 매달려같이 물에 빠뜨리려고 했던 기억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할까요? 혼자 수영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강해지고 독립적이 되어서 자신을 물속으로 끌어당길지 모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하겠죠.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수준의 정서적 거리를 선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식할 것 같은 느낌, 다시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공포를 느끼는 거죠. 당신이 회피형 파트너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그들에게는 과거의 그 끔찍한 경험이 재현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게 친밀함 그 자체가 위험 신호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러섭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벌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와 회피형 애착의 첫 번째 결정적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관계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는 보통 하늘을 찌를 듯한 기대를 안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파트너인 당신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죠.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 중 하나가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환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초기 단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황홀하게 느껴집니다. 친밀감은 강렬하고 서로의 케미는 폭발적이죠. 마치 일생에 한 번뿐인 운명적인 상대를 만난 것 같고 내 모든 것을 이해받고 심지어 숭배받는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하지만 현실의 시간이 흐르고 당신이 그저 평범하고 흠결 있는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이 당신을 올려두었던 받침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을 평가절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도 특별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지독하게 취약한 그들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상화와 숭배에서 완전한 실망으로의 전환은 매우 빠르고 잔인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보입니다. 그들은 보통 매우 낮은 기대를 가지고 관계에 들어섭니다. 당신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관계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낮습니다. 당신이 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언제나 실망을 예상하도록 학습되어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낮게, 필요한 것은 더 작게 유지하는 법을 터득한 것이죠.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처럼 환상 속에 이상적인 사랑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안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전이란 곧 거리를 의미합니다. 나는 나를 돌보고 당신은 당신을 돌본다. 이것이 그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들은 종종 강하고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며 스스로 두 발로 설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독립적으로 들리죠?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방어기제이기도 합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 너무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마. 나는 그걸 감당하는 법을 모르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는 거대한 비전과 꿈, 큰 요구와 더 큰 약속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에 몸을 던졌다가 당신이 필연적으로 그들을 실망시키는 순간 돌처럼 차갑게 변합니다. 하지만 회피형 파트너는 애초에 관계에 완전히 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뒤로 물러서서 기대치를 높이지 않음으로써 결코 그 실망과 마주치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적인 차이점, 바로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는 매우 자신감 넘치고 때로는 흔들림 없이 당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 허세와 오만함 아래에는 보통 극도로 취약한 자존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나는 굉장해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이를 순식간에 오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거나 사소한 갈등이 생기거나 평소보다 기운 없는 모습을 보이는 등 아주 작은 실망스러운 일조차 그들의 자존감에 큰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깊은 내면에서 그들의 자아감과 자존감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특히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끊임없는 칭찬, 인정, 그리고 감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것을 얻지 못하면 그 반응은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회피형 파트너의 자존감 패턴과는 매우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회피형인 사람들은 꽤 괜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유능하고 능력 있으며 자립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물론 그들 내면에도 가치 없다는 느낌이나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줄 거울로서 당신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당신의 인정이나 칭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한 순간이 와도 그들은 인정을 받거나 안심하기 위해 당신에게 의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신 그들은 독립성과 자급자족의 세계로 후퇴합니다. 나르시시스트 파트너가 인정, 칭찬, 감탄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조절하는 반면 회피형 파트너는 독립을 통해 자신을 조절합니다. 그들은 숭배받거나 감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안전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바로 회피형 애착의 가슴 아픈 역설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당신과 더 가까워질수록, 당신이 더 특별한 존재가 될수록 멀어지려는 본능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것을 겪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거절과 유기처럼 느껴지지만 회피형 파트너의 내면에서는 일종의 공황 상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가까이 오면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릴 거야. 이것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나 우정을 형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정에는 낭만적인 관계보다 안전한 정서적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그들은 긴장을 풀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성과 친밀도가 훨씬 높은 연인 관계에서는 보호 본능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파트너에게 이것은 극심한 변덕을 의미합니다. 한순간은 따뜻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차갑고 움츠러드는 모습에 견딜 수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국 원치 않는 존재,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고 영원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친밀감을 얻기 위해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혼란은 필연적으로 관계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과 나르시시스트 파트너의 세 번째 결정적인 차이점, 갈등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두 유형 모두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감정적 분위기와 근본적인 동기는 매우 다릅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부터 살펴보죠. 그들에게는 아주 작은 의견 차이조차 전면적인 인신공격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존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아주 사소한 비판이나 불평에도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인정, 칭찬, 감탄은 나르시시스트 파트너에게 산소와 같습니다. 그것 없이는 수치심, 무가치함, 그리고 완전한 절망의 구덩이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면 그들은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 그들의 임무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자존감을 방어하는 것이 됩니다. 마음가짐은 내가 옳아야 하고 너는 틀려야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틀리지 않으면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감과 자기 가치를 위한 생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기보다는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하고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만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축소하고 현실을 왜곡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 실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파트너와의 갈등은 감정적으로 매우 격렬한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얼음처럼 차갑고 때로는 폭발적이지만 항상 그들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극적인 분노 폭발이나 경멸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공간이나 거리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달려가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들의 승인을 구하는지 보기 위한 시험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회피형 파트너를 봅시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처럼 감정적인 혼돈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갈등이 아닌 거리와 공간을 원합니다. 갈등은 감정적인 친밀함과 가까움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갈등 상황에서 당신은 보통 당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지지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에게 압도적이고 숨막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러섭니다. 이것은 권력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의 침묵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와서 그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의 공간을 원합니다. 거리를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회피형 파트너 모두 당신의 감정을 축소하거나 경시할 수 있지만 회피형 파트너의 경우 이것은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 벅차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질식시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들의 내면 모든 것이 압도되어 이건 너무 과해, 난 못해, 이걸 치워줘 라고 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당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당신과 공유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하고 친밀하게 느껴지며 그것이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회피형 파트너가 폭발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억압의 기간을 거친 후 과부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분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지점은 이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당신은 당연히 파트너에게 다가가 나 상처받았어. 내가 필요해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려는 이 아름다운 시도들이 실제로는 그들의 압도감과 공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친밀감을 더 많이 요구할수록 그들은 더 많이 후퇴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안전함과 가까움을 동시에 느끼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점을 아는 것이 당신의 관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파트너의 물러섬을 그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할 때 발생합니다. 이 오해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 불안, 분노, 심지어 비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감정을 표출하고 더 화를 내고 더 많은 확신을 요구하고 파트너를 나르시시스트라고 비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은 회피형 파트너를 더 깊은 압도감과 후퇴 속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당신이 계속 쫓고 그들이 계속 물러서면 결국 긴장은 폭발하고 당신은 생각하겠죠. 거봐, 내 말이 맞았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였어.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후퇴가 당신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당신을 너무 많이 신경 쓰기 시작해서 그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요. 바로 그 관심과 책임감이 그들에게는 압도적이고 숨막히는 느낌,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두렵게 할 만큼 충분히 가까워졌고
그들의 본능은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강렬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당신 자신에 대해 느끼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신의 파트너에 대해 느끼는 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회피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을 겪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관계를 즐기고 파트너를 존중하며 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모든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비난의 악순환을 끊고 대신 호기심과 연민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가 더 건강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인연처럼 뜨겁게 다가왔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거리를 두는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혹시 나르시시스트들이 한다는 러브 바밍과 평가절하였나? 나는 지금 버림받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오늘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당신,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이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사실 인구의 약 25%가 관계에서 보이는 특정 패턴이 있는데 이것이 종종 나르시시즘으로 오해받곤 합니다. 바로 회피형 애착 유형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나르시시즘과 회피형 애착이 이토록 혼란스럽게 닮아 보이는지, 그리고 임상심리학자로서 제가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살펴보는 세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를 혹은 과거의 관계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소중한 관계를 지켜낼 수도 있겠죠. 먼저, 왜 이 두 유형이 비슷해 보일까요?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가 가장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친밀감이 쌓여갈 무렵 쾅 하고 그들은 사라집니다. 차가워지고 거리를 두고 때로는 까칠해지기까지 하죠. 당신이 다가가려 애쓸수록 그들은 더 멀리 밀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부터 당신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그토록 좋았던 처음의 순간들은 전부 나를 꿰기 위한 연극이었나? 지금 나를 깎아내리고 있는 건가? 곧 버려지게 될까? 마치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수법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큰 상실과 실망을 경험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너무 어린 나이에 어른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나 주변 어른들을 돌봐야 하는 이른바 어른아이로 자라났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6에서 70년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시절 자신의 꿈이나 감정은 뒤로 한 채 가족을 위해 헌신해야 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자율성과 독립성,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지나친 친밀감은 곧 숨이 막히는 것,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위협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다른 사람과 수영을 해본 경험이라고는 상대가 서툰 수영 실력 때문에 자신에게 매달려같이 물에 빠뜨리려고 했던 기억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할까요? 혼자 수영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강해지고 독립적이 되어서 자신을 물속으로 끌어당길지 모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하겠죠.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수준의 정서적 거리를 선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식할 것 같은 느낌, 다시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공포를 느끼는 거죠. 당신이 회피형 파트너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그들에게는 과거의 그 끔찍한 경험이 재현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게 친밀함 그 자체가 위험 신호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러섭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벌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와 회피형 애착의 첫 번째 결정적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관계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는 보통 하늘을 찌를 듯한 기대를 안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파트너인 당신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죠.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 중 하나가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환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초기 단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황홀하게 느껴집니다. 친밀감은 강렬하고 서로의 케미는 폭발적이죠. 마치 일생에 한 번뿐인 운명적인 상대를 만난 것 같고 내 모든 것을 이해받고 심지어 숭배받는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하지만 현실의 시간이 흐르고 당신이 그저 평범하고 흠결 있는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이 당신을 올려두었던 받침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을 평가절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도 특별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지독하게 취약한 그들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상화와 숭배에서 완전한 실망으로의 전환은 매우 빠르고 잔인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보입니다. 그들은 보통 매우 낮은 기대를 가지고 관계에 들어섭니다. 당신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관계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낮습니다. 당신이 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언제나 실망을 예상하도록 학습되어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낮게, 필요한 것은 더 작게 유지하는 법을 터득한 것이죠.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처럼 환상 속에 이상적인 사랑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안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전이란 곧 거리를 의미합니다. 나는 나를 돌보고 당신은 당신을 돌본다. 이것이 그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들은 종종 강하고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며 스스로 두 발로 설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독립적으로 들리죠?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방어기제이기도 합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 너무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마. 나는 그걸 감당하는 법을 모르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는 거대한 비전과 꿈, 큰 요구와 더 큰 약속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에 몸을 던졌다가 당신이 필연적으로 그들을 실망시키는 순간 돌처럼 차갑게 변합니다. 하지만 회피형 파트너는 애초에 관계에 완전히 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뒤로 물러서서 기대치를 높이지 않음으로써 결코 그 실망과 마주치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적인 차이점, 바로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는 매우 자신감 넘치고 때로는 흔들림 없이 당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 허세와 오만함 아래에는 보통 극도로 취약한 자존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나는 굉장해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이를 순식간에 오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거나 사소한 갈등이 생기거나 평소보다 기운 없는 모습을 보이는 등 아주 작은 실망스러운 일조차 그들의 자존감에 큰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깊은 내면에서 그들의 자아감과 자존감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특히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끊임없는 칭찬, 인정, 그리고 감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것을 얻지 못하면 그 반응은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회피형 파트너의 자존감 패턴과는 매우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회피형인 사람들은 꽤 괜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유능하고 능력 있으며 자립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물론 그들 내면에도 가치 없다는 느낌이나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줄 거울로서 당신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당신의 인정이나 칭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한 순간이 와도 그들은 인정을 받거나 안심하기 위해 당신에게 의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신 그들은 독립성과 자급자족의 세계로 후퇴합니다. 나르시시스트 파트너가 인정, 칭찬, 감탄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조절하는 반면 회피형 파트너는 독립을 통해 자신을 조절합니다. 그들은 숭배받거나 감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안전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바로 회피형 애착의 가슴 아픈 역설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당신과 더 가까워질수록, 당신이 더 특별한 존재가 될수록 멀어지려는 본능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것을 겪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거절과 유기처럼 느껴지지만 회피형 파트너의 내면에서는 일종의 공황 상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가까이 오면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릴 거야. 이것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나 우정을 형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정에는 낭만적인 관계보다 안전한 정서적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그들은 긴장을 풀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성과 친밀도가 훨씬 높은 연인 관계에서는 보호 본능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파트너에게 이것은 극심한 변덕을 의미합니다. 한순간은 따뜻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차갑고 움츠러드는 모습에 견딜 수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국 원치 않는 존재,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고 영원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친밀감을 얻기 위해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혼란은 필연적으로 관계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과 나르시시스트 파트너의 세 번째 결정적인 차이점, 갈등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두 유형 모두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감정적 분위기와 근본적인 동기는 매우 다릅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부터 살펴보죠. 그들에게는 아주 작은 의견 차이조차 전면적인 인신공격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존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아주 사소한 비판이나 불평에도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인정, 칭찬,
감탄은 나르시시스트 파트너에게 산소와 같습니다. 그것 없이는 수치심, 무가치함, 그리고 완전한 절망의 구덩이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면 그들은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 그들의 임무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자존감을 방어하는 것이 됩니다. 마음가짐은 내가 옳아야 하고 너는 틀려야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틀리지 않으면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감과 자기 가치를 위한 생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기보다는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하고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만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축소하고 현실을 왜곡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 실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파트너와의 갈등은 감정적으로 매우 격렬한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얼음처럼 차갑고 때로는 폭발적이지만 항상 그들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극적인 분노 폭발이나 경멸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공간이나 거리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달려가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들의 승인을 구하는지 보기 위한 시험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회피형 파트너를 봅시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처럼 감정적인 혼돈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갈등이 아닌 거리와 공간을 원합니다. 갈등은 감정적인 친밀함과 가까움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갈등 상황에서 당신은 보통 당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지지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에게 압도적이고 숨막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러섭니다. 이것은 권력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의 침묵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와서 그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의 공간을 원합니다. 거리를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회피형 파트너 모두 당신의 감정을 축소하거나 경시할 수 있지만 회피형 파트너의 경우 이것은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 벅차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질식시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들의 내면 모든 것이 압도되어 이건 너무 과해, 난 못해, 이걸 치워줘 라고 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당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당신과 공유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하고 친밀하게 느껴지며 그것이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회피형 파트너가 폭발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억압의 기간을 거친 후 과부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분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지점은 이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당신은 당연히 파트너에게 다가가 나 상처받았어. 내가 필요해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려는 이 아름다운 시도들이 실제로는 그들의 압도감과 공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친밀감을 더 많이 요구할수록 그들은 더 많이 후퇴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안전함과 가까움을 동시에 느끼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점을 아는 것이 당신의 관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파트너의 물러섬을 그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할 때 발생합니다. 이 오해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
불안, 분노, 심지어 비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감정을 표출하고, 더 화를 내고, 더 많은 확신을 요구하고, 파트너를 나르시시스트라고 비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은 회피형 파트너를 더 깊은 압도감과 후퇴 속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당신이 계속 쫓고 그들이 계속 물러서면 결국 긴장은 폭발하고 당신은 생각하겠죠. 거봐, 내 말이 맞았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였어.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후퇴가 당신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당신을 너무 많이 신경 쓰기 시작해서 그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요. 바로 그 관심과 책임감이 그들에게는 압도적이고 숨막히는 느낌,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두렵게 할 만큼 충분히 가까워졌고 그들의 본능은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강렬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당신 자신에 대해 느끼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신의 파트너에 대해 느끼는 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회피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을 겪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관계를 즐기고 파트너를 존중하며 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모든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비난의 악순환을 끊고 대신 호기심과 연민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가 더 건강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인연처럼 뜨겁게 다가왔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거리를 두는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혹시 나르시시스트들이 한다는 러브 바밍과 평가절하였나? 나는 지금 버림받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오늘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당신,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이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사실 인구의 약 25%가 관계에서 보이는 특정 패턴이 있는데 이것이 종종 나르시시즘으로 오해받곤 합니다. 바로 회피형 애착 유형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나르시시즘과 회피형 애착이 이토록 혼란스럽게 닮아 보이는지, 그리고 임상심리학자로서 제가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살펴보는 세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를 혹은 과거의 관계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소중한 관계를 지켜낼 수도 있겠죠. 먼저, 왜 이 두 유형이 비슷해 보일까요?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가 가장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친밀감이 쌓여갈 무렵 쾅 하고 그들은 사라집니다. 차가워지고 거리를 두고 때로는 까칠해지기까지 하죠. 당신이 다가가려 애쓸수록 그들은 더 멀리 밀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부터 당신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그토록 좋았던 처음의 순간들은 전부 나를 꿰기 위한 연극이었나? 지금 나를 깎아내리고 있는 건가? 곧 버려지게 될까?
마치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수법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큰 상실과 실망을 경험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너무 어린 나이에 어른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나 주변 어른들을 돌봐야 하는 이른바 어른아이로 자라났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6에서 70년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시절 자신의 꿈이나 감정은 뒤로한 채 가족을 위해 헌신해야 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자율성과 독립성,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지나친 친밀감은 곧 숨이 막히는 것,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위협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다른 사람과 수영을 해본 경험이라고는 상대가 서툰 수영 실력 때문에 자신에게 매달려같이 물에 빠뜨리려고 했던 기억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할까요? 혼자 수영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강해지고 독립적이 되어서 자신을 물속으로 끌어당길지 모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하겠죠.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수준의 정서적 거리를 선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식할 것 같은 느낌, 다시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공포를 느끼는 거죠. 당신이 회피형 파트너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그들에게는 과거의 그 끔찍한 경험이 재현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게 친밀함 그 자체가 위험 신호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러섭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벌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와 회피형 애착의 첫 번째 결정적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관계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는 보통 하늘을 찌를 듯한 기대를 안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파트너인 당신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죠.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 중 하나가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환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초기 단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황홀하게 느껴집니다. 친밀감은 강렬하고 서로의 케미는 폭발적이죠. 마치 일생에 한 번뿐인 운명적인 상대를 만난 것 같고 내 모든 것을 이해받고 심지어 숭배받는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하지만 현실의 시간이 흐르고 당신이 그저 평범하고 흠결 있는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이 당신을 올려두었던 받침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을 평가절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도 특별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지독하게 취약한 그들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상화와 숭배에서 완전한 실망으로의 전환은 매우 빠르고 잔인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보입니다. 그들은 보통 매우 낮은 기대를 가지고 관계에 들어섭니다. 당신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관계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낮습니다. 당신이 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언제나 실망을 예상하도록 학습되어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낮게, 필요한 것은 더 작게 유지하는 법을 터득한 것이죠.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처럼 환상 속에 이상적인 사랑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안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전이란 곧 거리를 의미합니다.
나는 나를 돌보고 당신은 당신을 돌본다. 이것이 그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들은 종종 강하고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며 스스로 두 발로 설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독립적으로 들리죠?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방어기제이기도 합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 너무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마. 나는 그걸 감당하는 법을 모르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는 거대한 비전과 꿈, 큰 요구와 더 큰 약속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에 몸을 던졌다가 당신이 필연적으로 그들을 실망시키는 순간 돌처럼 차갑게 변합니다. 하지만 회피형 파트너는 애초에 관계에 완전히 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뒤로 물러서서 기대치를 높이지 않음으로써 결코 그 실망과 마주치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적인 차이점, 바로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는 매우 자신감 넘치고 때로는 흔들림 없이 당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 허세와 오만함 아래에는 보통 극도로 취약한 자존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나는 굉장해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이를 순식간에 오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거나 사소한 갈등이 생기거나 평소보다 기운 없는 모습을 보이는 등 아주 작은 실망스러운 일조차 그들의 자존감에 큰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깊은 내면에서 그들의 자아감과 자존감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특히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끊임없는 칭찬, 인정, 그리고 감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것을 얻지 못하면 그 반응은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회피형 파트너의 자존감 패턴과는 매우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회피형인 사람들은 꽤 괜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유능하고 능력 있으며 자립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물론 그들 내면에도 가치 없다는 느낌이나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줄 거울로서 당신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당신의 인정이나 칭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한 순간이 와도 그들은 인정을 받거나 안심하기 위해 당신에게 의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신 그들은 독립성과 자급자족의 세계로 후퇴합니다. 나르시시스트 파트너가 인정, 칭찬, 감탄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조절하는 반면 회피형 파트너는 독립을 통해 자신을 조절합니다. 그들은 숭배받거나 감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안전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바로 회피형 애착의 가슴 아픈 역설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당신과 더 가까워질수록, 당신이 더 특별한 존재가 될수록 멀어지려는 본능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것을 겪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거절과 유기처럼 느껴지지만 회피형 파트너의 내면에서는 일종의 공황 상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가까이 오면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릴 거야. 이것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나 우정을 형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정에는 낭만적인 관계보다 안전한 정서적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그들은 긴장을 풀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성과 친밀도가 훨씬 높은 연인 관계에서는 보호 본능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파트너에게 이것은 극심한 변덕을 의미합니다.
한순간은 따뜻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차갑고 움츠러드는 모습에 견딜 수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국 원치 않는 존재,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고 영원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친밀감을 얻기 위해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혼란은 필연적으로 관계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과 나르시시스트 파트너의 세 번째 결정적인 차이점, 갈등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두 유형 모두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감정적 분위기와 근본적인 동기는 매우 다릅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부터 살펴보죠. 그들에게는 아주 작은 의견 차이조차 전면적인 인신공격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존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아주 사소한 비판이나 불평에도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인정, 칭찬, 감탄은 나르시시스트 파트너에게 산소와 같습니다. 그것 없이는 수치심, 무가치함, 그리고 완전한 절망의 구덩이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면 그들은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 그들의 임무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자존감을 방어하는 것이 됩니다. 마음가짐은 내가 옳아야 하고 너는 틀려야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틀리지 않으면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감과 자기 가치를 위한 생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기보다는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하고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만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축소하고 현실을 왜곡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 실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파트너와의 갈등은 감정적으로 매우 격렬한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얼음처럼 차갑고 때로는 폭발적이지만 항상 그들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극적인 분노 폭발이나 경멸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공간이나 거리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달려가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들의 승인을 구하는지 보기 위한 시험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회피형 파트너를 봅시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처럼 감정적인 혼돈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갈등이 아닌 거리와 공간을 원합니다. 갈등은 감정적인 친밀함과 가까움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갈등 상황에서 당신은 보통 당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지지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에게 압도적이고 숨막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러섭니다. 이것은 권력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의 침묵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와서 그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의 공간을 원합니다. 거리를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회피형 파트너 모두 당신의 감정을 축소하거나 경시할 수 있지만 회피형 파트너의 경우 이것은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 벅차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질식시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들의 내면 모든 것이 압도되어 이건 너무 과해, 난 못해, 이걸 치워줘 라고 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당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당신과 공유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하고 친밀하게 느껴지며
그것이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회피형 파트너가 폭발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억압의 기간을 거친 후 과부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분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지점은 이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당신